안녕하십니까. 연암국어원장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 2 사고와 시스템 해설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지문입니다. 1번 문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대조적인 사고 패턴으로 구분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과 발산의 뜻을 이용하시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렴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들이나 시선 등이 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발산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보시면 돼요. 사물이나 시선이나 등등등들이 사방으로 막 퍼지는 거.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렴과 발산은 쉽게 생각하자면 모인다 그리고 흩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논리에 입각한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수렴적 사고는 다양한 문제풀이에 동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수렴적 사고 모이는 거라고요? 작아지는 거라고요? 좁아지는 거라고요? 자, 어떻게 동원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의사들은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감염이나 열 발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자, 지금 어때요? 지금 그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열이 있고 의식이 없다. 자, 요 상황을 들어서 어떻게 감염이나 열발작 때문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조금 폭넓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환자가 만약에 추가적입니다. 플러스 목이 뻣뻣하다 라고 한다면 감염이나 열발작 중에 열과 무의식은 중추신경계의 감염, 오케이. 아까 감염이 있었죠? 자, 그런데 감염에서 어떻게? 중추신경계의 감염으로, 즉 뇌척수막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수렴 내 개념을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넓게 열이 있고 의식이 있다. 자, 그러면 감염 아니면 열발작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 자, 근데 추가를 해서 목이 뻣뻣하다 라는 조건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열발작 감염에서 다시 하나 더 중추신경계 감염, 즉 뇌척수막염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수렴의 사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할게요. 추가적인 수렴적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의사는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 그 결과 뇌척수액 속에 백혈구가 일정 이상 들어가 있다면, 자,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 있다, 그지? 만약에 백혈구가 일정 이상, 기준 이상 있다면 감염을 의심하고 아니면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을 파악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수렴적 증거를 발견했잖아. 수렴적 증거를 발견해서 선택지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게 우리가 수렴적 사고야. 자, 이런 논리적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칙 형성이 발생하면 수렴적 사고는 난관에 봉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있잖아. 수렴적 증거는 수렴적 증거를 발견해서 선택지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 굉장히 논리적인 알고리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변칙 현상이라는 거죠. 자, 변칙 현상이 만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난관에 봉착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수렴적 사고는 어떻게? 네, 변칙적 현상에서는 그렇죠. 답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번 문단 들어갈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그들의 관찰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발산적 사고를 새로 나왔어. 발산적 사고를 동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랍니다. 자, 우리 아까 발산이 뭐라고 그랬지? 흩어진다라고 얘기했었지? 발산적 사고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용되는 사고 과정이나 방법을 일컫는다. 자, 우리 발산적 사고의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수렴적 사고는 어떻게 됐었지? 범위를 되게 중요한 말로 왔어. 좁혀나간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발산적 사고는요, 어떻게? 이 창의적인 사고를 막 다양한 해결책을 막 탐색시킴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넓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늘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좁힌다랑 반대된다고 볼 수 있다. 늘린다. 짠. 계속 사람들은 종종 변칙 현상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수렴적 사고에 제한하는 사람은
변칙적인 관찰 사례를 무시하게 돼요. 퍼뜨리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춰서 없어지게 해서 좁게 만드는 게 바로 수렴이잖아요. 그런데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변칙 현상을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산적 사고라는 것은 계속 범위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선택지를 늘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칙 현상이 발견하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또 다른 뭔가 발견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발산적 사고는 널리 퍼진 생각이나 표현의 양상에서 벗어나서, 즉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전에 혹시 뭐 회의의 방법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뇌 속에서 막 번개가 치듯이 다양하게 막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오늘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또 쫙 창의적 사고를 막 발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발산적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칙적인 관찰 사례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계속할게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변칙 현상을 보고 이 관찰 사례가 들어맞는 틀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 그렇죠. 우리 앞에서는 수렴적 사고라는 사람들은 없애버립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발산적 사고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틀을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수렴적 사고는 변칙 사례를 만났을 때 이 변칙 사례들을 어떻게 하지? 무시하게 됩니다. 벌스. 발산적 사고는 수렴적 사고와 다르게 변칙 현상을 보고 새로운 틀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또 발산적 사고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발산적 사례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발산적 사고와 전두엽의 관계는 일찍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발산적 사고를 검사할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일찍이 정착되었다는 거죠. 이 검사에서 실험하는 피실험자는 한 세트의 카드를 바꿔서 카드를 분류하는 원칙을 몰라요. 모른 채로 카드를 하나씩 분류할 때마다 시험관의 반응으로 그 원칙을 추려야 됩니다. 자, 우리 피실험자가 또 실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 카드를 분류하는 원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우리가 뭐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 문제 해결하는 방법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잖아. 그치? 계속할게요. 최초의 분류 원칙에 도달하는 것은 수렴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맞아. 자, 우리 처음에 최초의 분류 원칙은요, 큰 두 가지로 나누거나 세 가지로 나눈다 할 때는 수렴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분류라는 것 자체가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작아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최초의 분류 원칙에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렴적 사고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험관은 분류 기준을 어떻다고? 임의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되게 중요한 부분 나왔거든. 시험관이 분류 기준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뭐를 만든다? 이렇게 갑자기 바꿨어. 원래 있었던 기준에서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논리가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지? 앞에서 배운 단어로 생각지도 못했던 변칙 현상, 변칙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수렴적 사고를 했다고 했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었어. 수렴적 사고는 어떻다? 변칙 현상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최초에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했을지도 몰라도 변칙 현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뭘 공부했었지? 발산이 좀 좋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가령 처음에는 모양이 기준이었던 것을 색으로 바꿉니다. 어때요? 바꿨죠. 그러면 피실험자는 시험관의 반응에 따라 분류 전략을 바뀌어야 되죠. 피험자가 바뀐 분류 기준을 추론하는 능력은 발산적 사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아까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변칙 현상을 보면은요, 어떻게 없다는 것을 알고서 새로운 틀을 찾아낸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어디에 있더라? 네, 여기에 있습니다. 발산적 사고의 전두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제어하기가 힘든 간질 치료를 위해서 전두엽 절제술의 처치를 받은 환자가 카드 분류 검사를 제대로 통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다. 헉, 이게 무슨 말이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이런 발산적 사고가 뭐예요? 갑자기 우리 예상치도 못했던 변칙 현상이 생겼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법칙을 틀을 찾아내는 사고라고 했었지. 자, 그런데 이런 발산적 사고가 전두엽이랑 관련됐다는 걸 방금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전두엽이랑 꼭 관련 있는 거 맞아요? 자, 전두엽 절제술의 처치를 받은 환자 예를 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발산적 사고에서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환자는 뭐를 못했다? 변칙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러므로 무엇이다? 발산적 사고와 전두엽은 아주 긴밀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케이, 발산적 사고와 전두엽은 긴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문단에서 봤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전두엽이 어떻게 발산적 사고와 관련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밝혀지지가 않았답니다. 여러 설명 방식 중에서 한 가지는 내분비계의 조절과 또 생소한 말인 것 같아요. 내분비계의 조절과 관련이 됩니다. 발산적 사고는 되뇌 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를 요구를 하더라. 발산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되뇌 피질에서. 자, 우리 아까 전두엽이랑 전두엽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두엽이 어떻게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분비계의 어떤 조절과는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발산적 사고는 대뇌 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을 활성화를 요구를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카테콜아민류였습니다. 뇌 안쪽 깊숙이 있는 뇌관의 일부인 뇌교에 위치한 뉴런들이 대뇌 피질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콜아민류에 속하는 물질을 공급을 하는데, 이 뉴런들의 활동은요, 전두엽에서 나와서 아까 전두엽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뇌교로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발산적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연결망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어디에서? 대뇌 피질에서. 그지? 자,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카테콜아민류야.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뇌관의 일부의 뇌교에 누련들이 있는데 대뇌 피질에 이런 카테콜아민류, 즉 이 중에 예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대요. 자, 물질을 공급하는데 이 뉴런들의 활동이 어떻게 전두엽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조절이 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럼 결국 전두엽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카테콜아민류를 얘들이 이제 뭐 물질을 공급해가지고 하는데, 이때 보내는 신호를 누가 보내준다? 전두엽이 보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두엽이 뇌교 노르에피네프린계를 통제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게 됐던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밑줄 그어볼게요. 전두엽은요, 뇌교 노르에피네프린계를 통제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물론 이 노르에피네프린계는 어디에 속한다고 했지? 카테콜아민류에 속한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근데 얘는 뭐 한다고 그랬지?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한다고 했거든. 자, 그러면 어때요? 활성화를 촉진해야지 뭐가 돼?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래야지 어떻게 돼? 발산적 사고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연결관계를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판단 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의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상이한 다르다고? 이건 또 어떤 내용이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다른 사고 모드를 활용한답니다. 보통 시스템 1은 빠른 사고, 시스템 2는 느린 사고. 아, 그래요? 시스템 5는 직관적으로 아무래도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내리는 모든 사고 과정을 관할하며 주저함이 없어서 신속하게 판단을 한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 2가 작동하기 전에 시스템 1이 개입하면서 오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하면 아까 시스템 1이 뭐라고 그랬지? 빠르다고 얘기했잖아. 직관이라고 얘기했었고, 반면 시스템 2는 시스템 1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정확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추론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여러분들 왜 되게 감 좋고 직관적인 어떤 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빨리빨리 해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시스템 1이 좀 활성화가 된 것 같고요.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보면 시스템 2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스템 1이 뭐 100% 좋다, 2가 100% 좋다라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시스템 1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신속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근데 시스템 2는 어떤 장점이 있었지? 네, 오류를 유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고 정확하다.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단입니다.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의 한 가지는 휴리스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시스템 2를 가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아까 시스템 2는 정확하지만 좀 느릴 수 있겠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하게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야. 자, 시스템 1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대체해서 그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을 신속하게 제시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한번 봐. 27 곱하기 33이다. 자, 그러면 정확한 답인 891을 구하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대충 30 곱하기 30으로 대치를 해서 900이라는 근사값을 신속하게 제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물론 28얘랑 33이랑 뭐 가까운 거 하려면 28 곱하기 32 뭐 이런 거 해도 돼. 근데 이것도 똑같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것들. 됐죠? 자, 그래서 왜 하필이면 30 곱하기 30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직관적. 되게 빨리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900으로 되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근사값을 신속하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은 시스템 1이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을 내느라 지체를 하기보다는 대략 10%의 오차를 갖는 900으로 답을 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30 곱하기 32 900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시스템 2를 가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900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느리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속달 여부에 따라서 시스템 1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스템 2를 가동하는 사람도 있대요. 처음에는 시스템 2의 가동으로 수행하던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동일한 동작이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어서 신속하고 되게 좋은데? 자, 시스템 2로 계속 동작을 반복했어요. 찬찬히 어떻게 좀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잖아. 반복이 되면 이 동일한 동작을 오히려 시스템 1, 2 뇌가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있잖아. 어렸을 때 뭐 웅진 싱크빅이나 눈높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빨간 펜 이렇게 단순 숫자 많이 뭐 계산했던 거 기억이 나요? 네, 연산학습이라고 하나? 근데 이런 연산학습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답을 구해내는 방법이거든요. 뭐 이런 굉장히 뭐 많이 해요. 뭐 232 곱하기 22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2를 가동을 계속 연산학습을 반복을 하는 거지.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계속 어렵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 동작이 시스템 1 뇌 부분이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네.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시스템 2가 하던 일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신중하게 하던 시스템 2의 일을 신속하게 하는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면 뇌 속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이 되고 이 회로는 소규모 모듈로서 단일한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이것은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접점인 시냅스에서 반복되는 작업 수행을 통해 단백질의 합성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안정화된 시냅스 구조를 구축하게 되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자, 어디에서? 시냅스에서. 어떻게? 반복되는 작업 수행을 통해서. 시냅스에서 짠짠짠 별표 반복이 돼야 돼. 자, 여러분들 반복이 되지 않는다면은요 시스템 2가 하던 일을 시스템 1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사고의 경로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공조를 통해서 사고와 판단에서 효율성과 융통성을 얻기 위해서 생존에 최적화된 도내 작용을 이룩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결국 이제 이런 게 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숙달된 사고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반복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훈련하고 열심히 계속 똑같이 연산이나 공부하다 노력하다 보면은 이 시스템 2가 하던 일을 어떻게 되게 신속하게 시스템 1이 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조금 밑에 부분에서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왜 어떻게? 시스템 2가 하던 일을 시스템 1이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속하게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겠죠. 자, 지문 해설이 끝났고 이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가나 모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게 너무 쉬운데 정답 2번이죠. 사람이 문제를 풀 때 활용하는 사고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가에서는 수렴, 발산, 자, 수렴과 발산이라는 사고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시스템 1과 2 했습니다. 1번에 2번이에요. 자, 2번. 기억이 발산적 사고를 못하는 거. 전두엽 절제술의 처치를 받은 환자 나왔었죠. 아까 우리가 이거 조금 시간 써가면서 여러 번 봤던 것 같은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그 전두엽이 뇌고에 뭐를 보낸다고 돼 있지? 아까 위에서 나왔잖아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분비를 촉진하라는 거를 보낸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이걸 왜 보내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자,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앞에서 보면 카테코라민류가 뇌교에서 분비가 된다고 했잖아. 그것이 전두엽으로, 네, 맞아요. 전두엽이 뇌교에 촉진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가 물론 이제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이 활성화시킨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얘가 뭐의 한 종류라고 그랬어? 카테코라민류라고 그랬잖아. 근데 걔가 하는 역할이 뭐지? 네, 우리 앞에 한번 볼래? 보세요. 뭐 한다고 그랬지? 발산적 사고는 뇌내 비질에서 다양한 의미 기능 결말을 활성화를 요구한다고 했어. 나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버리며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네, 발산적 사고가 되지 않겠죠. 자, 3번입니다. 시스템 1과 2를 비교해 보세요. 자, 3번 정답은 3번이거든요. 니은은 시스템 1은 그 다음에 디그 시스템 2 모두 휴리스틱을 동원해서 효율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두 번째 문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 여기 있어. 시스템 1의 작동 방식 한 가지는 휴리스틱이라고 돼 있다. 됐지? 자, 휴리스틱은 시스템 2를 가동하는 데 드는 시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 맞지? 자, 그럼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 1에 작업하는 거야. 이거 지금 다 지금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휴리스틱을 통해서 시스템, 너무 시간 많이 걸린 시스템 2를 시스템 1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 말고 답이 없죠. 자, 4번입니다. 글을 참고해서 보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해보세요. 자,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처리는 어렵습니다. 자, 선택지로 다섯 개 중에서 받았어요. 처리는 이 문제를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암산으로 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리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너무 큰 수라는 답이 아니라고 즉시 판단을 했습니다. 뭐 누가 봐도 4번은 뭐예요? 네, 뭐 즉시 되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을 했답니다.
자, 처리는 569의 끝자리가 7과 4의 곱인 28의 자릿수 8이 아닌 것으로 569는 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네, 5, 6, 7과 4, 17 곱하기 24 할 때 4, 7에 2, 7, 4, 28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8이 나와야 되는데 9니까 저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소모한 끝에 이게 좀 많이 걸리는데 답을 408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볼게요. 처리가 문제 암산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자, 문제 암산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암산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 보기에서 암산으로는 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논리적 알고리즘을 그 얘기한 거지 이 다양한 해결책을 막 해가지고 이거 뭐 발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맞나요? 이게 다양하게 발산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해결책을 막 탐색해가지고 창의적으로 풀어나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오히려 이 처리는 다양한 이 위에 17 곱하기 24인데 답이 뭐 4,4,4 등등등등 또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렇기 때문에 이 발산이라는 것은 오히려 막 해결책을 여러 개 하고 창의적으로 하는 거거든. 오히려 얘는 이거를 수렴적인 증거를 통해서 어렵다라고 이건 수렴적인 증거들이야. 그지? 자, 그래서 발산적 사고라고는 보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죠? 자, 어떻게? 수렴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종이와 연필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예문이 5개나 오지 전다가 된다고 이 등을 통해서 암산이 어렵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또 수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처리가 4609가 아니라는 것은 시태원이 동원된 게 맞아요. 이건 직관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569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요. 자, 끝에 게 뭐? 9잖아요. 조건을 들어가죠. 7과 4의 곱이 28의 자릿수, 1의 자릿수 8이 아니잖아. 어때? 이 수렴적인 어떤 그 증거, 수렴적인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9니까 답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어떻게 줄어들었죠? 네, 수렴적 사고가 사용됐겠네요. 자, 그러면 4번에 보시면 암산으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2가 동원되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왜? 많이 소모했다고 되어 있잖아. 되지? 충분히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도모한 것은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지만은 시냅스 구조가 형성되지가 않았을 거야. 이것이 만약에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안전한 뭔가 안정화된 시냅스 구조가 있었다면은 빠르게 신속하게 풀었을 텐데 맞지? 자, 5번은 개입하면서입니다. 그냥 봐도 정답 1번이네요. 고생하셨어요. 많이 어려웠나요? 우리가 많이 봤던 뭐 경제나 또 다른 과학기술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진 않은데 네, 우리 연합국어 친구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